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말 저녁마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이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고, 성호는 젓가락으로 장난을 치고, 은지는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며 잔소리를 늘어놓던 그 풍경이요. 저는 밥상 끝자리에 앉아 그 시끌벅적함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것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밥상 하나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악착같이 일했던 이유가요. 그 밥상을 지키고 싶어서, 그 풍경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밥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과일 가게는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가락시장에 나가 직접 과일을 골라오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좌판을 정리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웃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저는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일한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해줬거든요. 아내 미연은 가끔 가게 일을 거들었지만 대부분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린 밥상이 있었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얼굴을 비추기도 했으니까요. 그 소박한 일상이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평범하지만 값진 날들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성호가 처음 사업 이야기를 꺼낸 건 가게를 시작하고 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형 물류 창고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그 눈빛이 어릴 때 갖고 싶은 장난감을 앞에 두고 졸라대던 그 눈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그 패기가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이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아버지가 막아서는 게 맞는가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가게 부지를 담보로 내어주고 노후를 위해 아껴둔 자금 일부도 성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바로 손을 떼라고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한 점 없이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낌새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성호의 전화가 뜸해지고 아내 미연의 표정이 자꾸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물어봐도 별것 아니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명 성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호를 불러 앉혀놓고 직접 물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요.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고 실토했습니다. 가게 담보까지 잡혀 있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기둥이 그 순간 소리도 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진짜 비수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의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 미연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딘가 이상했던 아내의 행동들, 이유 없이 줄어들던 통장 잔고, 설명되지 않던 빈 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며칠을 두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새벽부터 과일 나르며 번 돈을 그 남자에게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발이 땅에 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지킨다고 믿었던 그 가정이 사실은 저만 몰랐던 거짓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게가 파탄난 것, 어머니의 외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까지요. 자식들이 곁에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호는 저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처음부터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딸 은지는 그 말에 거들었습니다. 자기 결혼 자금도 날아가게 생겼다며 도대체 우리 집 꼴이 왜 이 모양이냐고 냉랭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워온 자식들의 눈빛에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아닌 차가운 경멸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에 꽂힌 마지막 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전화기도 두고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걷다 보니 어느새 집 뒤편 산자락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르면서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정상 근처 바위 끝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눈을 감으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등산복 차림의 노신사 한 분이 바위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날 이 산을 찾은 적이 있다고.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분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살고 싶어지면 연락하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깊게요. 죽으러 올라간 산에서 오히려 숨을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그 노신사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희미하지만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저는 그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신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짧게 약속을 잡았고 저는 생전 처음 가보는 도심의 조용한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노신사는 은퇴한 자산가였습니다. 젊은 날 맨손으로 조경 사업을 일으켜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은 후학을 돕는데 남은 삶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그분은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으냐고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과거의 이름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만수라는 이름에 붙은 상처와 구려, 실패를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겨우 빈 몸 하나였지만 그 몸 안에 죽을 각오로 다시 살겠다는 불씨 하나가 막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조경일은 처음에는 낯설고 고됐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다시 밑바닥 현장 일꾼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 틈에서 삽을 들고 돌을 나르고 설계 도면을 배웠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버텼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중견 조경 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사무실 앞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미연과 성호, 그리고 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물을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으로 살았던 한 남자가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